안녕하세요. 박석재 천문역사 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천문역사 초대석 카테고리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사랑 박덕규 교육의원님을 모시고 환단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거 뭐 채널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게 정답이죠. 예. 요즘은 이 환단고기 얘기가 나오면 옛날에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 나 안 믿는다. 뭐 그거 뭐 우리 민족이 뭐 전 세계를 지배했다는 뭐 판타지 소설이다 뭐 그런 반응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노력해서 그런지 어쨌든 많이 이제 안 그런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환단고기에 대한 인식이 환단고기를 읽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 좀 더 좋아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황당고기, 뭐 썩은 고기 마음 놓고 공격들 하더니 요새는 이제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디 기록에 남거나 동영상에 남으면 나중에 망신당할지 모른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말조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참뭐 기분이 좋습니다. 그 우리 우연님은 언제 환단고기를 처음 접했어요? 이 책 환단고기 역주본이 2012년에 나왔고요. 네, 그때 처음으로 이 책을 읽었고 그 전에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제가 90학번인데요. 네, 대학교 다닐 때는 그 통곡하는 민족혼 또는 임승국 씨가 쓴 한단고기 네. 또는 그 대주신제국사라고 이게 그림으로 만든 책이 있었어요. 김산호합에게 그린 거. 예, 예. 그걸로 이제 대학가마다 이제 패널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전시회를 했었죠, 저희가. 만화도 있었죠, 그죠? 예, 네. 만화도 있어. 저도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책들을 본 사람인데 특히 그 이제 임승국 선생이 쓴 그 한단고기 그 양반은 꼭 한단고기라고 하시대요. 예.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앞에 읽으면 뒤를 잊어버리겠고 뒤 읽으면 앞에 잊어버리겠고 도대체 그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예. 근데 바로 이거 한번 좀 보여주시죠. 예. 우리 안경전 상생방송 이사장님께서 쓰신 이 책을 보니까 너무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지금 한 1,400페이지 되는데 600페이지가 이게 뭡니까? 그 해설. 사진 뭐 해설 이런 거잖아요. 그 예를 들면 굳이 중국에 안 가셔도 그 황제 헌원하고 저 치우천자가 쌓은 그 탕록 그런 지역 사진을 다 이 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제가 한 거의 600페이지 되고 이제 본문이 한 8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즘 진작 저런 책이 있었더라면 덜 고생했을 걸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시 저 책을 쭉 정독하니까 이제 그 전에 막 이렇게 뭐 개발 세발 이렇게 알던 우리 진짜 역사가 머릿속에 쫙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은 저 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커바란이나 뭐 이류 선생님의 일대기나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예, 이류 선생님이 정말로 마지막으로 역작으로 내려고 했던 게 뭐냐면 환단고기를 번역하고 주석을 단 역주본을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못하고 운명하셨는데 그 일을 아마 이 안경전 이사장님이 결국은 해내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게 참 의미가 컸던 것이 에, 제 채널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환단고기는 1911년에 우리 애국지사 계연수 선생님께서 안암로의 삼성기, 원동중의 삼성기, 이암의 단군세기, 범장의 북부여기, 임액의 태백일사 5권의 책을 어렵게 수집하셔서
1911년에 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가 일본에 먹힌 지 1년 뒤지요. 이런 자료를 잘 보존하시려고 또 보급하시려고 책을 내셨는데 바로 이 역주본이 나온 것 역시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그 첫 그 초판의 초판은 100년이 되던 2011년에 나왔고 이제 본격적인 저 1판은 2012년에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본 그 100주년에 맞춰서 아주 정말 우리 상생방송 이사장님께서 큰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40년이 걸리셨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환단고기 위서론 진서론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환단고기를 누가 가장 많이 연구를 하고 이해를 하고 공부를 했느냐 이걸 역주본을 펴내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환단고기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이거 진서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렸다면 그걸 어느 정도 따라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저 책에서 정말 가장 속 시원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비판론자들이 이 책을 보면 뭐 문화라는 말이 나온다. 이건 근대 용어이기 때문에 환단고기는 가짜다. 뭐 이런 말들을 막 함부로 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용어들을 조목조목 다 반박을 해놨습니다. 이 말은 어느 책 어디 보면 있다. 즉 공부 좀 해라. 그 말이 이제 그 가로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 부분이 아주 저는 가장 속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 환단고 역주본 중에 어느 부분이 가장 감명 깊던가요?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뭐 위서론이 처음에 제기된 것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았고요. 네. 처음에 제기됐을 때 이제 환단고기가 위서다 또는 뭐 진서다라는 거를 이렇게 논문을 낸 분들이 있죠. 그런 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주장했던 게 이제 근대 용어의 사용, 그 근대 이제 번역이 된 그런 용어들을 사용했다 또는 지명이 이제 그 저작자의 생존 시기와 맞지 않는다. 후대의 지명이 나온다. 뭐 이런 내용들이 먼저 제기가 됐어요. 근데 예. 그거 이제 규원사화를 위서로 몰았을 때의 그런 근거와 비슷한 논리입니다. 근데 환단고기는 조금만 연구를 해보면 그 근대 용어라는 것도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고전에 나오고 저도 이제 그 대학생한테 한번 이런 근대 용어가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찾아보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대학생이 한 시간 만에 한 열 몇 개를 찾았어요. 고전에 나오는 거를. 그러니까 누구나 사실은 조금만 연구를 하고 그 살펴봤다라면 알 수 있는 문제를 소위 뭐 역사학계 주류라고 하는 학자들이 위서론의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잘못된 자료를 쓴 걸 보면서 그 논문 자체가 사실은 부정되는 거고 그 위서론의 시비의 단초부터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환단고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 최근에 그 이기동 전 성균관대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역사만을 담은 것이 아니고 한민족의 정신 철학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또 이제 그 위서론자들이나 어떤 특정 종교인들은 뭐 환단고의 역사서가 아니고 무슨 사상서라든지 종교서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그건 한국 고대사의 특징을 모르는 것 같아요. 뭐 인류사 자체가 고대는 문명이라는 것이 다 종교로부터 나왔고 종교 철학으로부터 나왔고 우리가 잘 아는 뭐 화두낙수라든지 이런 천문으로부터 나왔는데 그런 걸 모르는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는 건지 몰라도 둘 다겠죠.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또 사람들한테 전파되고 또 우리 역사의 어떤 시작 뿌리를 이렇게 잘 못 보게 하는 그런 또 하나의 역사 왜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뭐 종교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지금 환단고기를 내신 상생방송 그 안경전 이사장님이 정산도란 종교의 종도사라는 사실도 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종교의 지도자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포교하는데 전념해야죠. 신자 수가 늘어야 뭐 종교도
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종교의 지도자께서 뭐 학교를 세워서 신도 수를 늘리고 이런 일은 전혀 안 하시고 역사 바로잡기를 매진하셨다는 것은 정말 이런 분이 보름달 같으신 분이고 저는 같은 학자지만 반딧불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정말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 세상이 얼마나 비열하냐면 가끔 그런 얘기를 제가 목격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 뭐 증산도에서 역사를 이용해서 포교를 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참새가 뭐 봉황의 뜻을 알겠냐마는 오히려 그렇게 포교보다도 당장 급한 포교보다도 역사를 바로잡는 일을 한 그 위대한 일을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왜곡할 수가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역사를 이용해서 포교를 한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 책은 제가 봤을 때 어, 정말 우리나라를 구출해주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 예를 들면 박순경 그 교수 같은 경우에 신학 교수거든요. 그분이 이제 음, 환단고기를 이렇게 추천하고 상생방송을 추천하고 했을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그걸 좋게 보는데 증산도를 하는 사람이 환단고기를 얘기하면은 안 좋게 보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증산도가 정말로 세를 넓히기 위해서 일부의 어떤 주장처럼 환단고기를 내세운다면 오히려 증산도는 환단고기를 인해서 환파로 이렇게 취급받고 더 어떻게 보면 비판을 받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희한하게. 근데 뭐하러 계속 꾸준히 이렇게 환단고기를 이야기하는가? 역사를 찾겠다는 그 순수한 의도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그 환단고기를 정말로 그 증산도의 어떤 세력 확장에 환단고기를 이용한다면 환단고기 북콘서트나 뭐 거기 나오는 내용들도 증산도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증산도 얘기를 안 넣잖아요. 예, 의도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건 순수하게 말 그대로 역사 운동이고 역사 예. 광복이다라고 하는 거를 좀 비뚤어진 시각으로 자꾸 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의견이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우리 저 환단국에 상당히 박식한 이 박덕규 의원님을 모신 이 자리에서 저도 분명히 저 환단국에 대한 제 견해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이제 대한사랑에서는 정치나 종교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아무래도 우리 민족 종교 신자들이 많아요.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민족 종교 신자들이 더 우리나라에 아무래도 더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지 전혀 뭐 인위적이거나 그렇지 않다는 점을 제가 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다시 환단고기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이 많은 사람들이 부안해동 돼가지고 이 겨우 뭐 이말리 오말리 소리만 그 한마디만 듣고 저 두꺼운 책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말리 우리 뭐 영토가 이말리 오말리였다.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남북으로 길쭉하다. 동서로 길쭉한 게 아니라 그렇게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보시죠. 환단고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신 분이 생각보다 아마 적을 거예요. 근데 음, 제가 조금 추천하는 게 뭐냐면 삼국유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분 또는 삼국사기를 끝까지 읽어보신 분 또는 하다못해 쉽게 얘기하면 민족 그 사학 쪽에서 좀 이렇게 이건 잘못된 내용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일본서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사마천의 사기도 마찬가지고요. 삼국 뭐 기본적으로 이 환단고기에는 여러 사서들이 인용이 돼 있고 사실은 그리고 또 그 사설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일본서기만 보더라도 신대 부분을 보면은 말 그대로 신화적으로 다 묘사를 해놨습니다. 근데 일본 학자들이나 한국 학자들은 일본서기에 있는 신대에 있는 신화적인 내용들 속에 역사적인 사실을 연구를 해서 정말 많은 부분을 밝혀냈어요. 근데 그 일본 서기를 보고 나서 이 환단고기를 보면은 오히려 환단고기가 너무 과학적으로 쓴 게 아니냐.
왜 어떤 황국 시대라고 하는 지금 생각하면 이제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일들이 왜 신화적으로 묘사가 안 돼 있고 너무나 이렇게 역사적으로 묘사가 돼 있는가라고 거꾸로 의문을 품어야 되는데 그런 의문을 품기보다는 거기에 나와 있는 일부의 작구만을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황국 뭐 남북 오만리, 동서 이만리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왜 남북이 더 기냐 이거죠. 만약에 이게 80년대에 쓰여져 있다면 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죠? 지구의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뭐 수천 년 전 또는 뭐 천 년 전에 만약에 쓰여져 있다면 그때에도 사실은 이게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당시까지 전해지던 기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록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뭐 삼국사기에도 보면은 뭐 그 서울에서 노파가 여우로 변했다. 뭐 이런 내용을 그대로 기록을 해놨거든요. 김부식이라고 하는 그 유학자, 그 과학적인 나름 이제 합리적인 유학자가 그런 말을 써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런 기록이 전해져 내려오고 그런 말이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쓴 겁니다. 사마천인 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환단고기도 황국 오만리, 남북 이만리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또는 이게 과장법이냐 아니면은 어떤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닌가 이런 걸 연구하기보다는 그냥 무턱대고 아주 뭐 직선거리로 오만리 이만리로 해서 뭐 북극해부터 뭐 저 동남아까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리 측정법도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위서로 몰아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논리에 대부분이 빠져버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그 바로 밑에 12개 나라가 소개되고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까지 말 타고 100일 걸리고 200일 걸리고 아주 구체적인 예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뭐 드론을 띄운 것도 아니고 몇 마리면 인공위성을 띄워야죠. 그걸 자로 재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말을 타고 꼬불꼬불 가도 그 길이 따라서 며칠 걸렸느냐 이렇게 재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 만리 이런 단위가 그럼 그때도 심리가 4km냐 지금처럼 만 년 전이거든요. 불과 몇천 년 올라가도 단위가 다 바뀌는데 그걸 자꾸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그렇지가 않나 그런 생각을 전 해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남북으로 길쭉한 것이 더 옳습니다.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큰 나라는 물론 한 민족이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공유하는 민족인데 유목민들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농경민족은 그 지역에서 삼각지에서 저 벼농사 지면 그냥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유목민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농사를 짓는 민족보다 훨씬 큰 나라를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유목민들이 동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울이 되면은 추우니까 남쪽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여름이 되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옆으로 서쪽 동쪽으로 가게 되면 저 기온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꾸 저 우리가 초원의 길, 뭐 실크로드 이런 것 때문에 동서 교류만 머릿속에 있어서 그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이쪽 중앙아시아 쪽에 밝은 김정민 박사를 모셔다가 이 초대석을 했는데 그 양반도 의견이 그거더라고요. 동서로 기른 게 아니라 남북으로 길었던 이유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 당연한 거다. 그래서 저도 그 궁금했던 의문이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만년 전 역사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뭐 글자 하나하나 뭐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렇게 뭐 해석한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원리적으로 이치가 닿으면은 저는 그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니 왜 그 추운 데서 자꾸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느냐 그 파미르고원이라든가 그게 이상하지 않느냐 근데 KBS 스페셜 2시간짜리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만 년 전에는 그 동네가 따뜻했어요. 예, 몽골 지방은 장마도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후 변화 때문에 그 당시는 거기가 이렇게 척박한 지역이 아니었다.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최근에 네. 러시아 이제 공사를 했던 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그 바이칼 주변이나
시베리아가 정말로 그렇게 춥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예, 예. 우리가 조금 환상을 갖고 있는 게 러시아나 이렇게 시베리아 하면은 굉장히 뭐 혹한에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예.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형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 이끼가 거기 그쪽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들도 깊이 뿌리를 안 내린다고 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습기를 자꾸 머금고 있어가지고 땅이 이 땅 뿌리가 굳이 저 밑에까지 내리지 않아도 얘가 나무가 살 수 있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뭐 이끼도 많고 나무도 그렇게 뿌리를 깊이 안 내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시베리아를 가보고 나서야 그 환경이 어떤지를 알게 된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아무리 뭐 교통이 발달했어도 그곳에 가보지 않은 그쪽의 환경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당시의 이 역사 기록이라는 것도 그 시대를 우리가 가보지 않는 이상 뭐 어떤 의미로 이걸 남겼는지 정확하게 해석해내는 게 참 힘든 부분이 있죠. 예. 그 얘기는 또 제가 처음 듣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는 환단고기를 신봉하는 사람이 됐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약간 반신반의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제일 꺼림칙했던 부분이 태백일사의 그 기록입니다. 그 태백일사를 보시면, 그 당시 1년이 365일 5시간 48분 46초란 사실을 알았다. 그런 줄이 있어요. 명확하게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분명히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필이다. 후대 누군가 거기 적어 놨다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천문학자 입장에서 그 당시는 1년의 길이가 그 48분 46초하고 똑같을 수가 없어요. 초라는 단위가 있었나도 궁금하고. 근데 최근에야 좀 제가 뭘 깨달은 바가 있어요. 저도 이제 자꾸 글을 쓰고 논문을 쓰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줄을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환단고기 원문에는 아시다시피 줄하고 밑에 따로 쓰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 자리에는 아마 1년이 365일인 걸 알았다. 1년이 366일인 걸 알았다. 그렇게 썼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옛날 원시인들이나 생각보다 상당히 똑똑해요. 그러니까 1년이 360 며칠이라는 정도는 다 알았고 실제로 그 당시 천문대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자리에가 365일 아니면 366일이라고 써 있었을 건데 이 책을 편찬하시는 분이 요새 현대값은 365일 5시간 48분 46초다. 그 말을 밑에 주에다가 좀 넣고 싶은데 알다시피 원문이 주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그냥 현대값을 써 넣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오히려 궁금해하던 그 깨름직하던 부분이 저절로 풀리더라고요. 분명히 그것은 가필이라기보다도 주의 성격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게 뭐 365일 4시간이든 5시간이든 전혀 그 글 흐름에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는 환단고기에서 이런 부분은 좀 믿기 어렵다, 가필이다 하고 제가 뭐 어디 글에 쓴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저도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조금 사려 깊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현대값이 주로 들어간 자리였는데 그것이 마치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전에 예, 그 최근에 생각을 한 게 네, 그게 이제 그 주류나 이제 위선자들의 이제 당시의 어떤 천문에 그 나와 있는 것과 비교를 하는데 예를 들면 주나라나 네, 뭐 은나라나 네, 아니면 그 후에 어떤 중국의 여러 나라들의 어떤 천문 지식과 견주어 봤을 때 우리가 더 나을 게 없다, 나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네. 여기에 있는 게 잘못이다, 기록되어 있는 게 잘못이다 이런 쪽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무조건 베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나 정말 그건 서운한데 우리 그 당시에는 당시가 어느 때든 간에 우리나라 천문학자들은 중국 기록을 베꼈다. 왜? 자기들이 주장하는 역사가 설명이 안 되니까 베꼈다고 해버려요. 도대체 뭘 근거로 그러는지 사실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 통치 제도도 똑같아요. 이 단군 세계에 보면은 뭐 오가라든지 음, 아니면 뭐
그 사망강경을 나누는 과정에 대해서 이 세금이라든지 세법에 대한 것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고 나오는데 이 위설론자들이 보는 그 시각은 예. 중국에 9년제가 나오고 세금을 걷기 시작한 것은 한나라 때부터인데 어떻게 고조선에서 그걸 먼저 시작을 했냐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선입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천문 기록도 예를 들면 고구려가 훨씬 더 뛰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들이 나왔고 하다못해 제가 뭐 최근에 알게 된 것도 그 이렇게 글씨를 붓글씨를 쓸 때 가늘게 쓰는 세필법이 그 고구려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쥐꼬리에 있는 털을 이용해서 붓을 만든 다음에 그걸 쓸 때 뭐 한 번에 이렇게 그 쪼개면은 50개로 쪼개진다 뭐 그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감히 생각도 못했던 그런 어떤 굉장히 세밀하고 정밀한 그런 기술이나 그런 어떤 것들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근거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나와도 문제인 게 뭐냐면 얘기를 안 해줘요. 강조를 안 해주고. 저도 최근에 알게 된 게 고구려 벽화를 보다가 연구를 하다가 그 우물에서 이렇게 풀 때 옛날에 저희들 어렸을 때는 그냥 이렇게 두리박 던져갖고 줄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 고구려 그 벽화에 보면은 거중기랑 비슷하게 생긴 걸 이용해갖고 이렇게 큰 긴 막대로 해서 비례율을 계산해서 가볍게 이렇게 들어올리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도 처음 알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역사에서 이제 우리 고대사를 교과서나 어떤 일반적인 교양 상식으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너무나 이렇게 빈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어떤 뭘까 기술 수준, 어떤 문화 수준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한단구리를 토대로 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전혀 듣도 보도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열심히 현재 연구하고 계신 분이어서 아주 예가 아주 구체적이고 신선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그동안 제 채널 쭉 보셔서 알죠? 중국은 상고사가 없습니다. 예, 중국은 아예 상고사가 없고요. 바로 이제 진나라 진시황 때 이르러서 분서경유가 뭡니까? 뭐 모든 역사 모든 걸 다 불태워 없애고 내가 시황제다. 우리 화하족의 시작은 나부터다. 예, 앞에 황제 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첫 황제라고 주장을 하면서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화하족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앞의 역사는 사망오제 시대하고 그 뒤에 연결하는 황하문명 시대 하상주까지가 전부 다 우리 배달민족이 통치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아예 저 족보 자체가 없어요. 예, 여러분 저도 산마천의 사기를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어디에서 가장 먼저 놀랐느냐? 우리가 보통 중국에서 그 신화시대라고 하는 사망오제 사망이 태오복희 염제신농 황제 헌원이거든요. 근데 사마천의 사기는 그 황제 헌원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태오복희나 염제신농을 감히 중국 역사책으로 끌어오지를 못했어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여튼 황제 헌원부터는 그래도 화하족의 역사라고 계속 우긴 겁니다. 그런데 이 환단고기의 가장 위대함이 어디에 있느냐? 저더러 평가하라면은 여기에 사망오제와 하상주 왕조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태오복희가 여러분 말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양반이 만든 게 태극기인데 그럼 우리 태극기가 중국제라는 말입니까? 그 다음에 만일 우리 치우천자가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붉은 악마는 중국 응원단이겠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환단고기에 들어있는 가장 큰 비밀 중에 하나는 사망오제, 하상주 시대까지 지배층이 전부 배달족이었다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즉 족보입니다. 누구 아들, 누구 몇 대, 누구 아주 소상하게 도표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만리, 오만리 소리만 듣고 아예 이 두꺼운 책을 안 읽는 거죠. 그 한두 줄을 인용해서 적당히 그 각색을 해서 그
그 황당고기 썩은 고기라고 욕을 해대는 바람에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훌륭한 보석들을 전혀 모르고 사는 겁니다. 아니 강태공이 우리 배달족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다 놀래 자빠져요. 그러니까 강태공은 늘 중국 저 낚시꾼인 줄 알고 살았던 것이죠. 그 예. 산동 쪽의 동의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많은데요. 예. 산동만 해도 예. 이 중국과 한국의 한반도의 지도를 딱 보면 배 타고 가면 한나절이면 가는 거리예요. 지금은 이제 뭐 몇 시간이면 가는 거리고 옛날 같은 경우도 아무리 그네를 따라서 이렇게 배가 이동을 해도 육로로 가는 것보다 훨씬 빠른 그 시간 내에 가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문화권을 볼 때 우리가 꼭 이 산동 지역을 이 한반도와 같이 이렇게 만주와 같이 이렇게 연결돼 있는 그런 문화권으로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오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치유천왕을 이제 그 왜곡을 많이 하잖아요. 뭐 괴물이다, 뭐 탐욕스러운 뭐 인간을 잡아먹는 괴물인데 동이족이 아니고 뭐 중국의 이제 남묘족, 묘족의 조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을 하고 있고 김인혜 씨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그걸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마천이 왜 황제를 첫머리로 놓고 오제부터 썼을까? 왜 사망은 나중에 붙여지거든요. 뭐 수당 때 그때 이제 사망이 들어가고 사망 오제가 완성이 되는데 왜 사망을 안 썼을까? 그리고 그 사마천의 사기에 잘 보면은 황제가 그 우리 그 환웅처럼 풍백우사 운사가 있는 게 아니고 황제를 운사로 하면서 나머지 풍백우사랑 비슷한 이름을 가진 그런 두 명을 거느리고 이렇게 조화를 부리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동방의 어떤 우리의 환웅, 신시 배달의 문화를 약간 뺏긴 거죠. 뺏기는 척하면서 정작 자신은 사망이 못 되고 오제밖에는 못 되는 거예요. 운사밖에는 안 되고 그런 이유가 뭔가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동방의 사망을 감히 언급을 못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사망이 말 그대로 그 단재 선생이 이 조선상구사에서 고조선의 정치 제도가 도대체 어디서 왔냐라고 했을 때 그분은 이제 대종교를 당시에 이제 믿었지만 이 고조선의 역사 정신 문화가 어디서 왔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삼신오제 문화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상구사에서. 그래서 이 삼신오제에서 하늘에 있는 삼신을 본따서 땅에 사만을 세웠다라는 게 조선상구사의 결론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이 사망이라든지 삼한이라든지 이 한의 존재인데 그게 이제 나중에 황이 되는 거죠. 그 전에 이제 황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삼황이라든지 삼한이라든지 삼신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감히 언급을 못했다. 이게 이제 결론이 아닌가. 그리고 중국의 묘제나 이 동방 이 동이족의 묘제나 이게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고인들도 왜 북방식과 남방식이 다른데 북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신을 놓이는 그 관이 지상에 있어요, 주로. 지상에 있고 이 남방식 같은 경우에는 땅 속에 있거든요, 묘제가. 근데 중국이 그래요. 중국 황하 쪽에 있는 중원의 문화의 묘제를 보면은 정말 이렇게 밑으로 지하로 쭉 내려가고 진시황릉도 마찬가지잖아요. 지하 땅 속에 이렇게 묻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 문화 자체가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했고 그리고 땅을 더 중시했기 때문에 하늘의 신보다는 그래서 자꾸만 땅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제 문화라는 거죠, 사실은 그게. 그리고 이 북방이라든지 우리 동이의 문화는 하늘을 더 중시했기 때문에 자꾸만 묘제도 위로 가죠. 그래서 고구려의 그 장수왕릉이나 뭐 광개토 대왕릉으로 추정되는 장원총이나 이런 그 묘제를 보면은 피라미드를 쌓아놓고 그 중심에 묘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의 자손이기 때문에 천손이기 때문에 천자기 때문에 죽어서도 다시 하늘로 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하늘을 받드는 민족이었고 쉽게 얘기하면 중원은 땅을 좀 더 중시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하늘을 모시는 천신을 모시는 그런 문화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기록이 바로 이 사마천의 사기다. 그리고 공자가 춘추를 쓰면서부터 자신들이 어떤 정체성을 찾을 때 이 상제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뭐랄까 학자로서 능히 뭐 대답할 수 없다 식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비껴가는 그런 역사 기술이 나오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저는 아나운서 MC가 아닙니다. 저도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초대석에 모셔서 제가 말을 적게 하고 초대 손님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둘이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내보내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할 말은 다 하는 거니까 무슨 MC가 이렇게 말이 많냐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예. 그래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그 한 분야를 둘이서 이렇게 논의하는 걸 제가 즐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망오제 시대에도 좀 이게 역사 진짜 맞아? 뭐 그런 어떤 좀 일말의 불안감도 있었고 또 하나는 잘 알다시피 우리 천문학계에서 우리 나대일 박창범 두 박사가 단곤조선 시대 천문 기록을 발견해서 환단곡에 넣어놨지 않았습니까? 환단곡이 단곤세기를 보시면 무진 50년 오성치루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록이 약 지금부터 4천년 전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한 군데 집결했다는 유명한 기록이고 다 증명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곤조선 시대죠. 근데 저도 저를 도와준 그 우리 황보관 선생님하고 같이 그거보다 저 700년 전 그러니까 우리가 전설의 시대라고 생각하는 사망오제 오제 두 번째 그러니까 소호금천 다음에 전욱고양 시대에 다섯 행성이 모였다. 그 기록을 찾아서 환단학회제 이렇게 논문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논문 그 기록을 일월 오성 개합 제자라는 기록을 제가 어디서 찾아냈냐면 천문유초에서 찾아냈습니다. 환단고기를 안 믿는다 하더라도 천문유초는 믿겠죠? 왜? 천문유초는 세종대왕 때 이순지가 쓴 천문학 교과서니까. 근데 그 책에 사망오제 전제 때 전욱 고양 시대 그러니까 BC 거의 2500년 시대 기록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중국에는 없어요. 왜 그게 우리나라 그 천문유초에 있냐고요. 예. 그거 역시 그 대륙의 역사가 우리 배달민족이 관여했다라는 결정적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축구로 말하면 꼭 이거 오성치로 하나 가지고 환단고기 단군조선 역사를 계속 주장하기에는 뭔가 좀 불안했어요. 축구로 말하면 꼭 1대0으로 이기고 있는 것 같아. 한 골 더 넣고 싶었는데 마침 그거보다 700년 앞선 그 일월오성 개합제자라는 기록을 저희가 논문으로 쓰고 컴퓨터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오제는 전설의 시대가 아니고 그때도 천문을 관측한 시대였다. 이게 증명이 된 거죠. 근데 뭐 알다시피 최근에 홍산 문명이나 이런 걸 더 조사해 보면 뭐 그 앞에 역사 그 배달 역사도 다 증명할 만한 유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홍산 문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년 전에 이제 그 인하대에서 같이 복희대 교수님이 이끄는 홍산문화 그 답사를 한 일주일 정도 다녀왔는데요. 네. 그 현장을 가보면 확실히 느껴지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가서 이제 그 조양이죠. 조양에 봉황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정상에 가서 그 조양시를 내려다 보면서 이제 보통 이제 지금의 고고학자들은 조양이 이제 고조선 시대의 중심지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파양 동검이 거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출토가 됐기 때문에 중심지로 보는 건데요. 복희동 교수님도 사실은 그렇게 보고 있지만 올라갔을 때 복 교수님이 이제 그 한 바퀴 다 돌게 한 다음에 이렇게 모이게 해서 하신 얘기가 이제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뭐였냐면 우리가 사실은 고조선의 최초 수도가 어딘지도 모르고 지금 정확하게 고구려도 마찬가지고 부여도 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대 국가들의 우리 고대 국가들의 수도가 어디였고 그게 언제 천도를 했고 이런 과정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추정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 홍산 문화 같은 경우도 거기 이제 그 우월양 제천단이 나온 우월양 같은 경우도 정경인 교수님 같은 경우에 청구로 보고 있거든요. 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지만 그래서 그럼 신시 배달에 처음에 백두산 아래 그 신시를 세운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문제도 또 아직 좀 베일에 쌓여 있고 고조선의 첫 수도도 베일에 쌓여 있고 이런 거를 이렇게 현실을 돌이켜 보면서 지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벌써 70년이 흘러서 뭐 80년이 되고 있는데 이때까지도 고대사의 어떤 단초 하나도 우리가 못 찾고 있는데 과연
역사를 공부하거나 배운다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울컥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복 교수님도 왜 답사를 굳이 힘든데 매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오게 되느냐. 전 처음에는 이제 답사를 따라갈 때는 복 교수님도 뭔가 거기서 좀 더 연구를 하고 싶어서 가시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거기서 이렇게 직접 접하고 느낀 것들은 뭐냐면 역사의 현장에 가서 느껴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별 얘기도 설명도 없고 사실은 그냥 버스가 도착해서 내리세요 하면 내리고 그냥 둘러보고 그냥 가만히 도는 거예요. 여기 한 바퀴 도시라고 저기 한 바퀴 도시라고. 근데 처음엔 그걸 몰랐어요. 그 이유를.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답사가 끝날 즈음에 계속 여운으로 남더라고요. 우리가 뭘 해야 되고 역사를 어떻게 찾아야 되고 이런 왜 찾아야 되는지를 좀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또 중국 사람들이 이제 홍산 문화 같은 경우도 자기네 어떤 원류로 보는 것도 사실 좀 황당하고 많이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중국인들은 뭐 고대부터 뭐 지금은 아니지만 청나라 이전까지는 만주 쪽 그러니까 만리장성 밖의 땅은 오랑캐 땅이라고 했고 자기들이 선진 문명이라고 했고 자신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역사라고 부르짖어 오다가 만주국이 이제 시기에 만주족이 나중에 이제 청나라 사람들이 그 중화민국에 이제 편입이 되면서 그쪽 영토를 자기네 땅으로 하고 그쪽의 역사를 자기들의 역사로 바꾸고 하는 동북공정이나 탐험공정을 하면서 자신들과 완전히 이질적인 문화 자체를 자신들에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그 문화와 과연 동질성을 갖고 있고 또 계승성을 갖고 있는 게 과연 어딘가라고 하는 문제를 이렇게 거꾸로 저는 주류한테 이렇게 주류 사학자들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월항에서 나온 어떤 곰소조상이나 그 어떤 그 3단으로 싸운 제천단이나 거기서 나오는 어떤 문화의 그런 것들이 우리와 너무나 흡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하대에서 이제 뭐 복 교수님이 그 자료들을 정리할 때 이게 폴더명을 제가 봤을 때도 이 우리의 원류라고 이렇게 그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그 홍산 문화를 읽었던 사람들이 다 우리 조상이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당연히 그건 아니지만 우리의 원류다라고 하는 데는 공감을 하고 주류 사학계에 있는 분들도 많은 분들은 홍산 문화와 우리와의 어떤 친밀성이나 친연성은 다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찾지 못하는 가장 절대적인 이유는 뭐냐면 단군조선 때부터 신화라고 보거나 또는 그 단군조선 그 20세기 이전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홍산 문화가 아무리 우리와 친연성이 있어도 그걸 우리의 역사로 이렇게 그 인정하는 그런 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류의 시각에서는 환단고기에 담겨져 있는 고대사 자체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정신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아예 체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위서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뭐 여러 가지 느낀 게 많은데 사실은 매년 가보면서 손옥진 박사님 같은 경우 8번인가 9번을 홍산문화를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계속 가보면 그때마다 새로운 걸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느끼게 되기 때문에 매년 사실은 갔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식민사학자들은 하여튼 저 우리나라 역사가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가면 안 되니까 홍산 문명이 발견된 그 상황에서도 저건 우리하고 상관없어 하고 미리 선언을 한 거죠. 네. 그리고 그쪽에 연결되는 것을 전부 부정해 버리는 식이 되는 거죠. 얼마나 참 바보 같습니까? 그러니까 화화적도 참 멋쩍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진시황 때 만리장성을 이제 그때부터 쌓기 시작을 해가지고 저 바깥에는 다 오랑캐다 했는데 막상 자기네 영토가 이제 그쪽까지 넓어지니까 성이 자기네 나라를 딱 반으로 가르고 있어 지금. 이 성이라는 것은 당연히 국경이면은 나라 가장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중국 영토가 넓어지는 바람에 지금 만리장성이 중국을 남북으로 가르고 있죠. 근데 사실 북쪽은 자기네들이 오랑캐라고 하고 자기들 역사가 아니라고 누차 수없이 선언했는데 나중에 모든 그 오래된 유적이 다 그쪽에서 나오니까 이제 한마디로 패닉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공정이나 뭘 통해서 하여튼 현재 우리 중국 영토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역사는 중국 역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를
겁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영토를 다 뺏어가서 지금 우리나라 신라만 빼놓고 모든 역사를 다 중국 변방의 제후국의 역사로 이미 다 편성을 마쳤습니다. 그러니 참 얼마나 속상합니까? 방탄소년단이 좋아서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게 된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한글을 보니까 이건 또 너무 과학적이야. 막 문자로 싸움도 한다 이겁니다. 다른 나라는 일본이나 중국은 그게 안 된대요. 제가 모르겠는데 우리는 뭐 그냥 바로 문자로 이 나쁜 놈아 뭐 이렇게 막 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글이 또 의대. 그다음에 우리 국기를 보니까 또 이 우주론의 그 원리가 다 들어 있어요. 그 야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한국 역사를 봤더니 북쪽은 중국 식민지, 남쪽은 일본 식민지. 나라다운 나라는 저 서기 전에는 없고 이제 서기 후나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세계 교과서에 나오고 다른 나라 박물관에 전시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한류를 통해서 하면 뭐 합니까? 역사가 그런 나라라는 걸 결국 발견하는 순간 얼마나 많이 실망들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대한사랑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것이 K 히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내부에서 뭐 찍고 까불고 지금 싸울 틈이 없고 우리가 K 히스토리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대한사관 역사를 일단 외국에 동시에 알리면서 싸우자. 그러니까 참 우리가 지금 일본이나 중국 같은 외세하고 역사 전쟁을 하기도 벅찬데 문제는 우리 뒤에 우리 안에 우리 뒤를 언제든지 찌를지 모르는 거대한 카르텔 조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정말 요즘 힘듭니다. 동북공정을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네. 공부를 해보니까 동북공정의 뿌리 아니면 이제 뭐 위대한 중화민족의 뭐 건설 이런 시진핑 이후에 나오게 되는 그런 중국의 국가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뿌리가 굉장히 깊고 사실은 이제 그 시작은 이제 공자학당을 전 세계에 이제 세우고 예. 공자의 유교적인 그런 이상적인 세계 그 건설을 다시 국가 이념으로 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반만년의 역사, 5천년의 역사를 이제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실제 제가 이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갔을 때 많이 놀랬던 게 뭐냐면 제가 뉴욕에 뭐 일주일밖에 없었지만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한 3번, 4번을 갔어요. 왜냐하면 워낙 크고 전 세계 모든 그 유물 유적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려고 하니까 뭐 일주일은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3번, 4번밖에 못 가봤지만 거기서 보고 놀란 게 뭐냐면 비잔틴 문화라든지 유럽의 어떤 그리스 문화라든지 이집트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고 참 아름답고 굉장히 이렇게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또 그거에 또 못지않게 발전했던 게 뭐냐면 중국의 고대 그 유물들이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중에 이제 일본관을 갔을 때 이제 조금 놀란 게 뭐냐면 일본관은 그런 어떤 유서 깊은 유물이나 유적보다는 사무라이나 어떤 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전시가 돼 있고 잘 전시가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일본은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한국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중에 이제 한국관은 정말 구석에 있거든요. 구석에 있는데 그것마저도 원래는 폐쇄되는 거였는데 삼성에서 이제 그 기부를 해서 좀 넓혀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딱 들어가는 순간 느낀 게 뭐냐면 도자기 몇 점 있고 선비들의 그 초상화 조선시대 몇 점 있고 고려시대라고 해서 이제 불교 그 불상들 몇 개 있고 이게 다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동남아 불교관부터 해서 중국 유교관 뭐 이렇게 거치면서 한국관을 들어와 보면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저도 느낀 게 뭐냐면 이 한국이란 나라는 동남아의 불교의 영향을 받았고 한때는 그리고 또 한때는 중국 유교의 영향을 받았던 그냥 그런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게 제일 안타까웠고 또 5천년 역사라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5천년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5천년의 역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중국의 역사랑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왜 중국의 역사는 자신들이 막 얘기하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하잖아요. 대단한데 왜 우리 한국의 역사는 5천년이라고 해놓고는 정작
그 속사를 들여다 보면은 식민지 역사로부터 시작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쉽게 얘기하면 2000년, 3000년의 역사가 그냥 무주공산이에요. 없는 거예요. 공백자리고. 근데 왜 자꾸 5000년을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역사 공정이라는 것 자체가 뭐 중국이나 일본의 어떤 식민사학이나 중국의 중화주의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결국 그게 주인이 되고 어떤 역사의 진짜 진상을 이렇게 진실을 이렇게 팽개쳐 놓은 그 주범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그런 그 우리 스스로가 어떤 말씀하신 소환사관이라든지 식민사관이라든지 중화사대사관이라든지 그런 노예가 돼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서 주인의 역사를 다시 이렇게 세우지 못한 그런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뭐 K-팝 한류에 대해서도 뭐 BTS 얘기하고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K 뭐 푸드가 어떻고 뭐 K 뭐 영화가 어떻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그 프랑스에서 어떤 그 작가가 자기 아들 딸내미가 이렇게 갖고 온 고등학생 딸이 갖고 온 그런 한국의 역사 문화에 대한 그런 책을 보고 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BTS 나오고 세종대왕 나오고 뭐 다 나오는데 정작 한국의 역사 문화를 진짜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에게 비춰지는 한국의 이미지는 삼성폰, BTS, 뭐 최근에 무슨 봉준호 감독의 그런 영화, 또 K 드라마 이런 게 전부예요. 막상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정말 내세울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을 쌓아놓고 모래성을 쌓아놓고 그 모래성 밖에 보이는 그런 모습에 이렇게 안주해서 아, 우리는 참 위대한 나라야, 뭐 우리는 좋은 나라야, 뭐 대한민국 참 훌륭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속이 비어 있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멍청하게 그 아무 관심도 안 가지고 사는 동안 중국이나 일본은 계속 역사를 가지고 속된 말로 공정을 한 거죠. 그 여러분 지금 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역사 교과서를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한 나라가 영토가 북한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은 원래 중국 땅이라는 것이 그 다 이제 상식처럼 미국에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만일 김정은 정권이 어떤 변개가 생기면 바로 압록강을 중국군이 건너와서 점령할 것입니다. 명분은 뭐다? 원래 우리 땅이다. 예. 그래서 다른 나라는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회에서 이것이 의심스러워 가지고 우리나라의 아마 외교 채널로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야, 이거 중국이 자꾸 이런 주장을 한다. 북한이 정말 중국 땅이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다루는 어떤 기관에서 맞다고 해신했다는 겁니다. 그 지경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좀 올 때까지 왔구나. 그런 이제 패배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많이 어떤 희망적인 일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연속극에서 하녀들은 한복을 입고 있고 주인공들은 뭐 중국 옷을 입고 있고 뭐 이런 장면이 계속 나오는 연속극이 우리 국민들 저항에 부딪혀서 전부 연속극이 취소됐습니다. 예. 얼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혼이 아직 죽지 않았구나. 예. 특히 우리의 자존심, 뭐 세종대왕까지 건들자 도저히 우리 국민은 용납하지 않고 나섰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교육에 관한 법률에서 홍익인간 부분을 삭제하는 어떤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확실한 우리 공통정신, 민족정신 부분을 갖다가 훼손하려는 것도 일부 국회의원들의 그 아주 망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국민들의 저항에 의해서 홍익인간을 뺀 법안의 통과가 전부 다 좌절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역사에 관심이 많고 특히 식민사학의 중국의 동북공정의 가린
진짜 우리 참 역사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다. 이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홍익인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네. 드리면 홍익인간 그 삼국유사를 예를 들면 삼국유사에 보면은 잘 보면 단군 안검이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뭐 나라를 펴고 이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환인께서 환웅에게 그렇죠. 얘기를 하실 때 쉽게 얘기하면 동방으로 가라라고 하실 때 홍익인간 할 만하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환웅천왕의 신시 배달이 열릴 때 건국 이념이 사실 홍익인간이었고 그 전부터 있었던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황국 때부터 이미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념 자체가 있었다. 그걸 토대로 한국에서 나오면서 동방으로 오면서 그것을 신시 배달의 건국 이념으로 했고 나중에 이제 단군주선이 건국이 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이념을 계속 계승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역사를 따져보면 사실은 7,000년, 뭐 6,000년 이상의 역사가 가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최근에 댓글에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고작 4년짜리 선출제 국회의원이 어떻게 5,000년을 이어온 홍익인간 이념을 감히 없애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대한민국 다음에 국가가 세워져도 그 국가의 건국 이념은 국가의 이념은 홍익인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어떤 우리의 역사 의식이 굉장히 깊고 참 이렇게 그 재치가 있다,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개천절이라고 지금 그날 놀잖아요. 왜 노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죠. 단군 조선이 세워진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금방 말씀하셨지만 홍익인간 제세이와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는 최초의 우리나라는 배달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리는 것이 개천절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개천절의 주인공은 단군이라기보다 환웅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홍익인간 정신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홍익인간 정신을 단군 왕검 때 처음 그것이 등장했다고 오해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민족의 그 부동의 그 공통 정신이 바로 홍익인간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 종교, 지연, 학연으로 사분오열돼 있잖아요. 이 사분오열돼 있는 우리나라의 공통 분모, 정신적인 마지막 최후 보루가 바로 홍익인간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에서도 홍익인간을 표방을 했고요.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그 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뒤를 잇는 배달족의 나라가 다시 나온다 하더라도 홍익 정신이 근본 정신으로 이어갈 것은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직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직 실감 못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그 환단고기가 진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또 뭐 무슨 좋은 예가 하나 없을까요? 뭐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 이 연구가 정말로 이 환단고기 안에 있는 본문에 대한 어떤 역사적 사실성에 대한 연구가 물론 위서론 논문이 뭐 예를 들면 11편밖에 안 되면 그 진서론 논문은 뭐 124편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최근에 뭐 한 편이 더 추가가 돼서 125편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외에도 거기에서 밝혀진 내용 외에도 밝혀져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뭐 이렇게 좀 이 부분은 그 흥미롭다라고 하는 거를 딱 두 가지만 이렇게 들면요. 하나는 이제 신지비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제가 뭐 영상으로도 만들었는데 제일 조회수가 높아요. 여기 한 6만 회가 넘는데 이 신지비사는 고려사나 조선왕조실록이나 삼국유사에도 그 신지비사라고 하는 서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고려사에는 이제 김희저전에 이제 인용이 돼 있죠. 예.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신지비사는 고조선 때 쓰여진 어떤 최초의 역사서다 또는 어떤 그 계시록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신지비사를 환단고기에 실려져 있어요. 신지비사가. 서효사 말이죠. 네.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왜 서효사로 실었냐 하는 부분이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정말로 이 환단고기를 이렇게 가짜로 이율 선생님이 쓴 거라면 저 같으면 신지비사라고 쓰죠.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또는 그 알고 있는 내용대로 신지비사라고 써야 되는데
처음 듣는 서유사라는 그런 서명을 쓰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것도 재미있고 또 신지비사의 그 고려사에 인용돼 있는 내용 외에 전체 본문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서유사에는. 예.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그 진단 구변 지도라고 해서 용비 어천가나 조선시대 때의 기록들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원래는 신지비사에 있다라고 전해져 왔는데 그 내용이 서유사에는 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서유사는 한단고기 안에 있는 서유사는 진짜 본문이 맞고 만약에 그거를 뭐 신지비사에 있는 내용을 뺏겨서 쓴다면 쓸 수가 없는 그런 게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대표적인 그런 예가 8조 근법입니다. 8조 근법 같은 경우도 이 한서나 이 삼국사 저료 같은 데 보면은 3조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조, 2조, 3조까지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 문제가 된 게 뭐냐면 3조에서 그 도둑질을 한 자는 그 죄를 만약에 탕감받고 싶으면 50만 전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기록이 삼국사 저료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주류에서는 이게 잘못된 거다. 이게 당시 한나라 때 어떤 포로들이 그 포로 노예 신분을 벗어날 때 50만 전을 냈다는 중국 기록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법을 이 8조 고조선의 8조에 넣은 것이다 누군가 후대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고조선은 화폐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50만 전이라는 기록은 잘못됐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한단고기 안에 있는 그 8조 전체가 다 나와 있는데 그중에 3조는 이 50만 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조선 때 이미 화폐를 썼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죠. 그 오사부 당군 때 그 주공 원패라고 해서 가운데가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을 뚫은 그 조개화폐에 주물을 이렇게 주주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정말로 조개화폐를 썼는가라는 것을 연구해서 박사를 딴 분이 바로 송옥진 박사예요. 예. 예, 그분이 이제 대전자 유적에서 나온 조개화폐, 가오지 조개라고 하는데요. 이 가오지 화폐에 이제 구멍이 실제로 뚫려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당군세계에 나와 있는 기록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고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고대 이제 그 동아시아의 그 교류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썼고 이게 패스가 되고 박사가 되신 겁니다. 그래갖고 이 당군색이나 환단고기 안에 있는 태백일사나 여러 사서들에 인용된 기록들을 하나하나 검증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 밝혀지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고 그게 이제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끝으로 하나만 또 추가를 하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예를 들면은 임나에 대한 거죠. 이 태백일사에 보면은 임나가 대마도고 대마도의 원래 지명이 자호가라, 인이가라, 계지가라라고 하는 3도로 나뉘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근데 이 기록을 저희들도 검증을 못하다가 부산대학교 이병성 교수님이 논문을 하나 썼어요. 이 임나는 대마도다. 근데 그 논문의 근거를 뭘 썼냐면 태백일사를 썼습니다. 이 환단고기에 있는 태백일사를 근거로 해서 이 화명유치초라고 하는 일본에서 934년도에 그 지명에 대해서 대마도의 지명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찾아내 가지고 거기에 임나 십국 중에 하나가 한때는 또 임나로 뭐 자호로 불렸고 한때는 인으로 불렸고 또 나중에 계지가 이렇게 추가되는 이런 기록들을 발견을 해서 태백일사에 나와 있는 기록이 진짜다라고 하는 논문을 쓰신 거예요. 근데 이병성 교수님은 쉽게 얘기하면은 그 환파가 아닙니다. 환파가 아니고 말 그대로 그 어문학자고 이 환단고기를 처음부터 이렇게 신뢰했던 분이 아닌데 기록을 찾다 보니까 태백일사의 기록과 일치한 것을 보고 논문을 쓰셨고 이게 또 하나의 이제 진서의 어떤 근거가 되는 논문이 된 거죠. 만약에 뭐 위설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루 선생님이 이 환단고기를 다 쓴 거라면 당시에 그분이 그 80년대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과연 이 화명유치초라고 하는 기록을 어떻게 봤을 것이며 대마도에 가보시지도 못했는데 대마도에 어떻게 그런 역사 기록들을 상세히 알고 있었냐 이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표적인 것들을 계속 찾아내면 아마 진서 근거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오히려 시대가 흐르면서 최근에 이제 빅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인류사를 정말 큰 시간 주기를 가지고 지켜봤을 때 그 기후 변화라든지 인류의 어떤 그 문명이 발전하는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연구를 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오히려 환단고기가 정말 진서구나. 환단고기에 나와 있는 기록이 정말 맞구나라는 걸 더 점점 더 이렇게 확인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지구의 자연축의 기울기를 따라서 지구 기후가 계속해서 변화를 해나가잖아요, 주기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당시에는 알기 힘들었던 어떤 지리적인 문제라든지 천문적인 문제라든지 인류의 이동이라든지 유전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과 수십 년 전에도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 이제 새로 밝혀지는 과정에서 오히려 환단고기가 정말 진서구나. 이게 당시의 기록을 그대로 인용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찾아내는 게 너무나 좋은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뭐 논문을 쓸 때도 이 환단고기에는 이미 결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여러 지금은 이제 어떤 상상력, 고대사는 이제 대부분이 기록 자료가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에 상상력으로 채우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환단고기 안에는 그 기록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북부역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절대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작은 문구 하나로 박사학위 논문을 쓴 거잖아요. 그처럼 너무나 많은 소스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환단고기 내용들을, 어떤 사료적인 가치, 역사적인 사실을 다룬 내용들을 학자들이 정말 마음을 열고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일본 서기처럼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화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에서도 연구를 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밝혀내는 그런 연구처럼, 그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인 그런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임나 일본부에 북쪽에 바다가 있었다. 뭐 그런 기록도 사실 바로 그게 대마도라는 것을 한마디로 증명해 주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환단고기야말로 우리 위대한 상고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금방 말씀하신 그런 근대에 이르러서도 세세한 것까지 전부 다 실제 기록과 일치하는 우리 민족의 확실한 역사라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위 뭐 진서론이라고 하는 영상들을 이제 네. 많이 만들고 있죠, 최근에. 그래서 이 만든다는 게 뭐냐면은 대중들에게 소위 뭐 환단고기가 위서다라고 하는 환빠로 놀리는 그런 대중들은 사실은 안 봅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안 보고 환단고기를 읽고 사실은 그 내용들을 더 알고 싶어하는,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보거든요. 근데 이 환단고기를 1도 안 본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진서론 영상이라든지 위서론에 대한 반론 영상을 만들고 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이라도 좀 보고 나서 환단고기의 어떤 가치나 어떤 의미를 이렇게 논하는 그런 조금 더 성숙된 그런 열린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 박덕규 의원님께서 그 환단고기 진서론 강의한 동영상 있죠. 네. 예, 저 박덕규 의원님께서 그 환단고기 진서론에 대해서 강의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예, 바로 연결해 드리면서 오늘 초대석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리 클릭해 주세요.